국제종합팀 차장으로 있는 권성혁입니다. 식사들 어떻게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이제 시간대로 보면은 조금 졸음이 몰려올 그런 시간대인데, 일단 제가 세계경제, 2014년의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성병묵 과장이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장소를 옮겨갖고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 세계 경제를 갖다가 설명하는 패턴이 대체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어떤 건가를 국제금융 시장 쪽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를 살펴봄으로써 각국별로 그러면은 2014년도 금년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토탈리 전체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맺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둘러싼 여건 중에서 국제금융 시장이 사실은 세계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의 어떤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든다든지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원자재, 특히 이제 유가가 오르고 내리냐에 따라 갖고 성장이 둔화된다든지, 아니면은 성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은 성장이 잘 돌아가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이런 거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 국제금융 시장에서 주식 시장의 현황은 어떤가를 보시면은, 우선 선진국의 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특히 이제 일본이 좀 이렇게 돌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2003년 1월 초 주가를 갖다가 100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연말 수준을 보면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 유로 지역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변동성 내지는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빅스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빅스라는 지표를 쓰고, 유럽에서는 DSTOXX라는 이런 지표를 쓰고 있는데, 요거를 보면은 물론 이게 이제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여기 이제 변동성이 조금씩 이제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식 시장이 그만큼 이제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신흥국 쪽의 주가 지수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는 유럽하고 유로 지역, 미국, 일본의 개별 국가들의 주가 지수가 나왔지만, 이거 선진국을 통틀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흥 시장국은 연초 대비해서 연말 보면은 좀 하락한, 물론 이제 등락을 거듭했지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MSCI라 그래갖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해갖고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주가 지수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신흥국은 주식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요거를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를 보시면은 그 신흥국의 그 요게 이제 그 5월, 6월, 7월 가까이 돼서 요거는 이제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 유출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때쯤 하고 여기 빠질 때쯤 하고 이렇게 딱 대체로 이렇게 맞아떨어 들어갑니다. 요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지난 그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그 미국의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규모를 갖다가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신흥국에서 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유출되는 그때하고 맞춰갖고 그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시장 다음에는 이제 그 채권시장의 상황은 어떤가 보시면은 그 미국의 그 양적 완화 규모를 갖다가 이제 축소하겠다고 지난 12월 1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해갖고 그 미국의 양적 완화가 실시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이 거의 한 3%대 가까이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흥국의 어떤 그 채권 금리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가상금리가.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신흥국의 그 어떤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상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 다음에 그 은행 신용이라 그래갖고 은행에서 그 소비자들이라든지 기업에 이렇게 그 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미국하고 그 유로 지역의 데이터밖에 없습니다만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그 대출 수요가 크다는 것, 또 소비자들이 대출 수요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은 대출을 이렇게 그 가계 부문의 대출은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은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대한 대출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어떤 부채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하는 레버리징, 디레버리징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로 지역의 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국제금융시장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유가의 향후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요 증가가 유리에 대한 석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지만 동시에 생산이 늘어나면서 공급도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여기 이제 2013년에 그 유가 연간 유가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망치인데 요걸 보시면은 13년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15년은 더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가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유가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가를 올릴 수 있는 리스크, 또 유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그 리비아의 어떤 생산 차질, 요게 지금 최근에 이제 생산이 좀 그 회복이 됐습니다. 생산이 정상화가 됐는데 이게 또다시 언제 또 생산 차질이 벌어질지 요것들이 좀 불안 요인이고, 마찬가지로 뭐 리비아가 속한 중동을 포함해갖고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정정 불안이 이제 고조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유가를 올릴 수 있는 상방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그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에 따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유가의 석유에 몰렸던 그 투기 자금들이 그 달러화 쪽으로, 달러화 구매 매입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어떤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신흥국이 지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흥국이 좀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그 유가의 그 석유에 대한 그런 수요가 이제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유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커지면은 이제 가격 변동, 등락폭이 이제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 국제금융 시장하고 유가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세계 경제를 둘러싼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개별 국가별로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 미국 경제는 민간 부문, 그러니까 가계하고 기업이겠죠.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해갖고 성장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미국의 그 실업률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게 S&P 케이스-실러 지수라고, 이게 이제 20대 대도시의 주택 가격을 갖다가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주택 가격 지수는,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고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 때문에 이제 소비라든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 그래갖고, 여기 그 기업의 투자 심리를 뭐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 기준치가 이제 그 50인데 기준치를 조금 이제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 이게 이제 지난해 12월까지인데 내년 같으면은 이게 좀 더 이제 상향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이런 지수인데, 이런 것들 지금 약간 이렇게 그 업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더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미국 경제, 그래서 그러면은 2014년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봤을 때 OECD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인사이트라든지 또는 그 아웃킴 IB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2013년보다는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다. 2015년은 더 높아질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예상보다도 성장률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은 뭔가 하고 보면은 이제 그 정부 부채 한도를 둘러싼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정부에서 그 국채를 발행을 해갖고 세금을 걷어갖고 재정을 지출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을 해서 또 재정 자금을 갖다가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국채를 무한대로까지 발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갖다가 정부는 좀 더 이렇게 지출이 많으니까 또
국채에 대한 그 상환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한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데 그 공화당이라든지 야당에서는 이 한도를 갖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 올려주려는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의회에서 이 한도를 갖다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2월까지, 2월까지 이게 한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도 이 부채 한도 갖고서는 계속 그 어떤 그 양당 간의 대립이 있었고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대립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파국은 이제 피하는 거죠. 이제 서로 합의를 해갖고 갈 때까지 가다가 이제 합의를 하고 또 한숨 돌리고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금년에도 아마 그런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장 큰 사건은 작년 그 12월 18일 날 미 연준이 이제 금년 1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갖다가 월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축소하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다만 매월 850억 달러씩 이렇게 구입하던 걸 갖다가 이 규모를 갖다가 이제 축소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이제 세계 경제에 많은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기 국채를 한 450억 달러 정도씩 이렇게 매입을 하던 거를 400억 달러로, MBS를 주택저당증권을 4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이렇게 각각 50억 달러씩 해서 토탈 1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지금 일단 축소를 해놨습니다. 문제는 요거를 갖다가 요 매입 규모를 앞으로 더 줄일 거냐 이런 건데 일단 그 연준에서는 추가로 이렇게 줄이는 문제는 경제 상황을 한번 보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매입 규모를 더 줄일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그대로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줄 수는 없겠죠. 계속 현재 750억 달러 규모를 유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규모를 축소를 하는 거는 앞으로 이거 경제 상황 흐름을 한번 보고 결정을 하겠다. 지금 이런 스탠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로지역은 여기는 지금 2013년 예상치만 나와 있습니다만 2012년도 그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2013년도도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14년에는 이제 그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이제 핵심 국가들의 어떤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 취약국의 경기 상황도 이제 최악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를 보시면은 그 PMI 지수라 그래갖고 그 구매 관리자 지수, Purchasing Managers Index인데, 요게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그 이쪽으로 이렇게 상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이렇게 위로 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제조업,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위쪽으로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리스크 요인은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실업률이 이렇게 쭉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12%대, 실업률이 12%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게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좋아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ECB에서는, 유럽중앙은행에서는 2014년 중반 이후에나 돼야
취업자 수가 좀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그 민간 대출 증감률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 미국하고 유로 지역하고 은행 대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민간에 대한 대출이 이렇게 이렇게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그 가게라든지 기업이 자기네들을 갖고 있는 부채를 갖다가 이렇게 상환하기 위해서 그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CB가 이제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일 금융감독기구를 그 유로 지역에서 EU에서 그 단일 금융감독기구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사전 작업으로 그 EU 지역의 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그 상태를 갖다가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은행들의 어떤 자산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은행들 계속 자기네들 갖고 있는 부채를 갖다 계속 더 줄여야겠죠. 그래서 디레버리징, 부채 조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유로 지역의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지역에서 지금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동맹이라고 그래갖고 지금까지는 그 개별 국가들의 어떤 금융기관이 부실해진다거나 또 개별 국가들의 어떤 금융기관을 감독한다거나 이런 거를 어떤 유로지역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그 감독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일 금융감독 기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은행이 그 부실해졌을 경우에 이거를 단일한 그 규칙에 의거해 갖고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예금 보장 제도를 갖다가 단일한 룰에 의해서 만드는 것. 요게 전부 이제 요거를 통틀어서 이제 은행 동맹이라고 합니다. 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금융감독기구가 금년 11월 달에 이제 출범할 예정이고, 아까 요 출범을 앞두고 그 설명을 드렸죠. 금융기관에 대한 그 종합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경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그동안 거의 10%대 가까운 그 고성장을 그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 양적인 성장을 갖다가 추구를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커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은 고성장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좀 그 성장률을 낮추더라도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 해소하는 그런 개혁 작업을 추진하자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성장률이 작년까지 이제 7.5%였고, 그래서 그 질적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 경기 선행지수가 여기 이제 100이 기준인데,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도 뭐 등락은 하고 있지만, 이게 거의 그 100에서 지금, 움직이기 100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런 어떤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돼 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처럼 이렇게 좀 호황을 보인다거나 지수가 이게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결국 이제 정부에서 이런 질적 성장을 갖다가 추구를 한 결과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이제 그 개혁을 추진하는데 또 장애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에는 또 재정정책을 갖다가 재정을 갖다가 좀 지출을 확대를 해갖고
그래서 성장률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은 맞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7%대 중반의 성장을 금년 중에도 할 걸로 대부분의 그 전망 기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 중에는 뭐 2013년 중에는 한 7.7 정도 내외였던 건데, 여기는 뭐 좀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7%대 중반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성장률을 볼 거다. 뭐 이 보시면은 역시 투자가 한 20% 정도 전년 동월 대비를 해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면서 7%대 중반의 성장은 무난하게 달성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물가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어 물가를 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이게 높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두 번째는 그 지방 정부의 어떤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채가 많아지면은 이게 사실은 지방 정부가 그 빚을 지는 거는 그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차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하고도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지방 정부의 어떤 부채를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경제입니다. 일본 경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아베노믹스를 실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와중에서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그 양적 완화를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이런 결과로 해서 엔화가 지금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투자 확대로 이제 이어지면서 지난해 2013년에 성장세가 그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광공 생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2013년 1월서부터 해갖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베노믹스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생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 금년에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어떤 핫 이슈는 4월 달에 그 소비세율을 갖다가 현재 5%에서 8%로 올릴 계획입니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비세율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10%이지 않습니까? 10%인데 지금 일본이 5%에서 8%로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97년 4월 달에 3%에서 5%로 이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GDP 성장률인데 급격하게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였죠. 마이너스를 보이고, 그래서 턴했다가 계속해서 이게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은
금년에도 소비세율을 올리면은 97년 4월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냐.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5.5조엔 정도의 그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인상이 4월 달에 인상이 되니까 이제 금년 2, 4분기겠죠. 성장률 떨어지더라도 이런 보완 대책 때문에 다시 이제 그 회복을 하는, 그래서 뭐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는 이런 어떤 성장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왜 그 소비세율을 인상하는가라고 이제 질문하시던데, 이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고령화가 굉장히 그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사회보장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출해야 될 항목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경기가 디플레이션이니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세금 거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GDP에 한 국가 채무가 GDP의 한 230% 정도 된다고 지금 세계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비세를 인상을 해갖고 이제 세수를 갖다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확보를 하는데 97년 4월 달에 3%에서 5% 올릴 때 그 일본 여당이었던 당시 그 자민당이 상당히 그 선거에서 의석을 많이 잃고 정권이 그냥 휘청거릴 정도로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세금 올리니까 당연히 싫겠죠. 그런 어떤 저항이랄지 반발이 좀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지금 일본의 재정 상태가 좋지를 않으니까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러면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 경제가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가장 아베노믹스가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거냐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를 거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임금이 올라야 소비가 확대되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런 아주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의 임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쭉쭉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거가 턴을 해줘야, 업턴을 해줘야 이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아베 작년에 그 노사정 회의를 한 5번 했습니다. 해갖고 일본 기업들도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그 금년에는 그 임금을 갖다가 인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노조에서도 임금을 인상을 하자, 임금 인상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소기업까지 이게 확대가 될 거냐. 두 번째는 일본의 임금이 이렇게 계속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이제 비정규직을 채용을 많이 하고 정규직 채용은 줄였습니다.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비정규직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평균 임금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비정규직은 어차피 임금이 싸니까. 근데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났던 그런 구조가 바뀔 수가 있는 건가? 이런 거가 앞으로 임금 인상이 일본 경제 전체에 확산이 되는가에 가장 큰 지금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 임금 인상, 임금이 이제 올라가는, 지금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 그대로면은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더군다나 아까 보셨지만 그 소비세율이
또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소비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이게 인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물론 이제 신흥국이었지만 이제 대체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건가를 살펴봤는데 이게 세계 경제를 갖다가 지금 보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신흥국,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브릭스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갖다가 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끌어왔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회복세가 이어질 거고 일본 경제도 작년에 아베노믹스를 해서 상당히 그 성장세가 강화되는 성장세가 높아졌는데 성장률이 높아졌는데 뭐 금년에도 대체로 소비세 인상이 있지만 대체로 갈 거고 유로 지역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거고 중국도 뭐 7%대 중반 정도 안정 성장을 볼 건데 문제는 나머지 그 브릭스 국가들을 비롯해 갖고 신흥국의 어떤 그 성장세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회복되고 있고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이런 게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선진국이 2.4%였고 신흥국이 6.7% 상당히 고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요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평균적인 그런 성장률이라고 본다면은 자, 2012년에 1.5 선진국 같은 경우는 1.2에서 금년에는 2.0으로 이렇게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이제 근접해 가고 있죠. 그런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2014년이 5.1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신흥국이 이제 고성장을 지속을 하면서 뭐 50%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근데 비중의 상승폭, 그러니까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 상승폭이 2009년에 3.4%포인트에서 2012년에 1.6%포인트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 신흥국의 성장세가 왜 둔화되고 있는가? 이거는 경기 순환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유로적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쪽에 수출하던 거가 이제 수출이 부진한다든지 또 중국이 10%대의 고성장을 하다가 뭐 8%, 7%대 중반까지 하면서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기타 신흥국들이 또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원, 그 러시아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니까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뭐 외부적인 그 해외 경기가 이렇게 그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도 성장의 어떤 동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고성장을 했지만 이렇게 그 뭐 투자 중심의 그런 경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적 성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중심에서 이제 소비 중심으로 투자 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그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것도 지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런 쪽으로 턴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두 번째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자원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출 부분에만 이렇게 그 자원이 이렇게 편중돼 있고 다른 부분은 지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어떤 경제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능력치, 이걸 뭐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순환적인 요인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고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장세 둔화가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지속될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주로 이제 경기 순환적인 측면이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신용론자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렇게 중시해 갖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뉴노멀은 새로운 균형, 그러니까 어떤 저성장, 어떤 그 신흥국의 저성장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IMF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브라질, 남아공, 중국 뭐 해갖고 왜 성장세가 둔화되는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순환적인 국가에 따라서는 경기 순환적인 요인이 더 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잠재 성장률은 여기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요인이 더 큰 국가들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결합돼서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요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까지 했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행히도 2013년보다는 금년이 성장세가 더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OECD에서 그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PMI라고 그랬고, 요거는 이제 그 기업의 투자 심리 혹은 기업의 업황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14년에는 더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런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성장률도 떨어지겠죠. 그 리스크 요인들은 뭐 일부 그 신흥시장국들의 어떤 성장 동력 약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지금 1차적으로 그 100억 달러를 줄였는데, 그 월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흥국 시장에 갔던 유입됐던 자본이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어떤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률을 갖다가 예상한 것보다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글로벌 물가는 뭐 대체로 지금 이게 이제 GDP 갭인데, GDP 갭이 지금 그 선진국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보다는 지금 수요가 지금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부진하니까 물가 상승률도 뭐 3%대 정도, 크게 지금 뭐 2014년도에도 2013년에 비해서 크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물가는 뭐 안정세를 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국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각국의 그 비중이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안녕하세요. 그 2014년도 경제 전망, 요 앞전 시간에서는 이제 권승혁 차장님께서 해외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그
국내 경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올해는 우리 경제가 얼마 정도 성장을 하고 우리 경기 상황은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금 요 강의의 그 구조는 이제 국내외 여건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건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내외 여건 중에서 이제 국외 여건은 그 앞전에 그 권순혁 차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가 올해 이제 경제 전망을 할 때 주요 경제 해외 주요국들의 성장률을 얼마 정도로 전제를 하고 그 전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그 한국은행에서 그 경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중요한 전제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전제치들은 이제 주로 이제 외생성이 강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들을 저희가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우리는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중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3.1%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그 권순혁 차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겠지만은 세계 경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전제를 하고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미국도 1.8에서 2.8로 올라가고, 유로도 이제 지난해 뭐 유로 지역 재정 위기 그런 여파 등으로 유로 지역 재정 위기가 이제 그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 굉장히 경기가 부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그것도 이제 올해 플러스로 전환되고, 중국은 이제 7.7%에서 7.6% 소폭 떨어지는데 이제 거의 7% 중반대의 성장.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은 굉장히 양호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좋아짐에 따라서 교역량도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지만은 그 원유 도입 단가는 이제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전망을 하였는데요. 아까 뭐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유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떨어진 게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면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성장률은 높이지만은 원유 도입 단가는 떨어지는 것으로 봤던 거는 아무래도 그 뭐 시일가스라든지 그런 어떤 공급 측면에서의 이제 어떤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 에너지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 유가는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재정 지출입니다. 재정 지출. 보통 이제 우리가 GDP는 소비랑 투자와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수출과 수입,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소비랑 투자와 이제 어떤 수출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물론 이제 재정 지출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경제 상황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그 재정 지출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재정 지출,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 계획이 나오면은 올해에는 이제 그 지출이 얼마 정도 늘 것이다, 그런 것을 저희가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 재정 지출은 지난해 2.5%보다 높은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2015년도는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서 증가율이 3%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 지출이 이제 2.5에서 4.1로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뭐 이제 작년 초반에 보면은 이제 그 세입 일단 세금이 뭐 많이 안 거쳐서 저기 재정 기존에 이제 계획했던 이제 재정 지출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우려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추경도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지난해에는 이제 세입 여건이 악화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좀 낮았던 그러니까 올해 이제 4.1%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난해가 그 어떤 세입 여건 악화 같은 그런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는 재정은 좀 늘어날 것이다. 재정 지출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비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가장 큰 주요한 항목이 민간 소비. 그러니까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안정,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꾸준하게 이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도 이제 그 취업자 수가 이제 양호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좀 양호한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와 더불어 이제 소비자 심리가 이제 좋아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도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좋아진다라는 게 과연 체감할 정도로 좋아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해보다 좋아진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는데요. 그런 어떤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라는 그런 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소비자 심리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영유아, 뭐, 이렇게 복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출을 많이, 보조를 갖다 많이 해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득 여건, 그 어떤 소비 여건을 좀 개선시키는 것으로, 또 작용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서 이제 어떤,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서 그런 것들도 어떤 가계 소비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가계 부채 누중에 따른 상환 부담, 높은 전세 가격 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계 부채는 사실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뭐 우리 경제의 어떤 리스크 요인 또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 지는 상당히 됐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이 가계 부채라는 것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누적이 되어 왔고 이게 뭐 단기간 내에 뭐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가계 부채로 인한 어떤 부담이 뭐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뭐 상당 기간 이것은 이제 늘 우리가 이제 좀 유의 있게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투자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는 이제 설비 투자랑 건설 투자로 나뉘는데요. 설비 투자는 이제 그 글로벌 경기 회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 이제 기업 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설비 투자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기업들이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설비 투자랑 OECD 선행지수 이게 OECD 선행지수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를 갖다가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설비 투자랑 이제 이 글로벌 경기랑 굉장히 좀 동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투자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업,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그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경기 회복은 투자에 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비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소비도 좀 좋아질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업 심리 개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것이다, 이제 좀 괜찮아질 것이다. 국내외 어떤 위험 요인이 조금 이제 완화되고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야지 사실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계속 국내외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역시 이런 투자들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것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뭐 4년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어떤 그런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뭐 2011년, 2012년, 2013년 뭐 유로 지역 재정 위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떤 신용 등급 하향, 그다음 미국 어떤 그 재정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경기가 뭐 이렇게 좀 좋아질 듯 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다시 꺼지고 좋아질 듯 하다가 하반기에 꺼지면서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해소되면서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어떤 그 불확실성을 이제 응답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저기 설비 투자가 좀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투자 활성화 정책 같은 것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이제 건설 투자를 말씀드리면, 근데 건설 투자는 이제 그 설비 투자와 다르게, 이제 증가세가 일단 둔화될 것으로. 일단 증가는 하지만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주 인허가가 감소하고 건설사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 그러니까 주거용 건설, 이렇게 아파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주택시장이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세 가격은 올라가지만 이제 또 어떤 매매 가격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돼 있다고 하거나 어쨌든 그 주택 가격 아니 주택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 않고 주택 가격도 뭐 이제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 시장이 이게 부진하기 때문에 어떤 공급을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을 갖다가 조금 이제 제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택 건설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이제 혁신 도시들,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지방들, 각 도마다 이제 어떤 혁신 도시를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집, 아파트라든지 뭐 그런 주택을 공급해야 될 수요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수요들, 그런 주택들의 건설이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역시 주거용 건설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주거용 건물은 이제 이제 정부의 아까 그 투자 활성화 정책 같은 것을 지금 막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산업단지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규모 체육시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또 건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천공항도 이제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비주거용 건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는 이제 주거용과 비주거용 말고 이제 토목을 알고 있는데 이제 토목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복지 쪽에 어떤 재정 여건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좋아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반면에 이제 어쨌든 돈을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뭘 하나 늘리고 뭘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SOC 예산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OC 예산의 이제 감소는 토목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겠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그 전력난을 좀 이제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전 쪽에 어떤 그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증가는 하겠지만 그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출은 아까 뭐 크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계 교육 신장세가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것은 글로벌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세계 교육 신장세가 확대되면서 수출 여건이 당연히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증가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엔화 약세 심화는 수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보면은 IT 수출은 이제 어떤 봤을 때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어떤 이제 물건이 좀 나와서 계속 나오다 보면 이제 좀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단가는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BIT 부문은 이제 그 화공품이라든지 어떤 자동차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박은 뭐 여전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올해에도 좀 부진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글로벌 경기 여건과 그다음에 소비, 투자, 그다음에 재정 지출, 그다음에 수출 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여건 하에서 올해 이제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쭉 보면은 올해는 이제 한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9%, 하반기에는 3.7% 수준. 그리고 연간으로 3.8%. 그러니까 요 3.8%라는 숫자는 2.8%, 지난해 2.8%보다는 상당폭 개선된 어떤 그런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소비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설비 투자는 지난해 이제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그 상반기에 이제 어떤 그 2012년 그때 이제 그 유로 지역 재정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클리프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재정 절벽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2014년 상반기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이때도 이제 한 마이너스 1.1% 이때 이 부진한 것 때문에 연간으로는 이제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건설 투자는 지난해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가는 하겠지만 그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수출은 올해보다 늘어났고 상품 수입도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경상수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특징적인 거 보면은 그 상품 수출보다는 이제 수입이 이제 증가하는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이제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 흑자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흑자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 뭐 당연하게 보이는데요. 이 수입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상품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비라든지 투자 이런 쪽과 이제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소비라든지 투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올해 회복되면서 상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품 수입이 이게 크게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지난해 이제 상품 수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품 수입이 굉장히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상수지가 이제 지난해 굉장히 사상 최대, 그러니까 2013년도에 사상 최대폭 약 한 700억 달러 정도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이제 수출이 잘 돼서도 있지만 수입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면은 일단 유가가 안정이 됐고 유가가 안정이 된 데다가 5월달, 6월달에 보면은 그때 지난해 5월, 6월달에 미 연준 양적 완화 정책 축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취약국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좀 괜찮았었는데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지 않고 잘 넘어갔었는데 어떤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면서 금융시장 나라들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원유 품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단가도 줄어들었지만은 이제 원유 물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난해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좀 정상화되면서 올해는 좀
그 수입도 많이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럼 이제 3.8%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렇게 평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이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제 경기 GDP를 이제 좀 100으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가면 이제 좀 좋아지는 거고 내려가면 좀 부진한 건데 그 어떤 GDP라든지 동행 지수의 어떤 수단 변동치를 보면은 이제 100보다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개선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전망도 이제 한 3%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한 3%대 후반 정도의 어떤 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성장률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잠재 성장률 수준,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경기에 큰 무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출 내수 같은 경우는 보면요. 지난해는 이제 그 내수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보다 조금 높았는데요. 금년에는 수출 기여도가 내수 기여도가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이가 뭐 이렇게 크진 않아서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나 2012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이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큰 차이가 없이 내수와 어떤 수출의 어떤 불균형 정도는 좀 완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교역 조건 개선이 되면서 국내 소득 증가율이 그 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용 가중 성장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그 SBS 뉴스인가에도 요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고용을 많이 하는 업종에서 이제 그 많이 성장할 경우에는 이게 똑같은 성장을 해도 고용을 많이 유발시키는 업종에서 많이 성장할 경우에는 이 고용 가중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낮아지는데 고용 가중 성장률은 이제 그 GDP 성장률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결국은 고용 유발 효과가 좀 적은 데서 많이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돼서 이거는 GDP 성장률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은 이제 금년중 취업자 수는 이제 43만 명으로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이제 3.0%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 고용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 고용의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제 그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이제 고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 이제 50대 이상 어떤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던 분들이 다시 이제 노동시장에 재취업을 하면서 왜냐면 그 연령이 길어지면서 이제 소득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어떤 소비를 위한 소득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년층을 위주로 이제 좀 확대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이제 보건사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지제도 넣어서 보건사회 사회복지라든지 보건업종 이런 쪽에 그 취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젊은층의 그 고용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43만 명 그러니까 숫자로는 많이 늘어나는데 일반적으로는 학업을 마치고 이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그런 청년층의 어떤 고용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고용이 좀 잘 되구나 이렇게 체감을 할 텐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년층 고용이 장년층 고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어떤 그런 고용 수준의 개선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업종별로 보면 하지만 이제 자영업은 여전히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고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장년층 위주 그 다음에 보건복지 사회 이런 쪽을 위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중 물가 상승률을 2.3%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2.3%로 예상한 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높아질 것으로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가면은 우리 물가 목표 안정 그 수준으로 일단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물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이제 어떤 그 GDP 갭률 어떤 적정 GDP와 실제 GDP의 어떤 차이, 이런 GDP 갭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물가 이제 상승을 제어하는 요인이 좀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가 개선되고 공급 측면에서도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안정이 되겠지만은 지난해 이제 그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게 이제 좀 정상화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급 측의 요인도 이제 물가 상승함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안 올렸었는데 경기가 워낙 부진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가격을 억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공공요금 인상 그런 것들도 이제 물가 상승률을 좀 높이는 금년보다 좀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상수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상수지는 이제 550억 달러로 지난해 700억 달러보다 크게 아니라 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러한 요인은, 수출보다는 이제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도 이제 늘어나지만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폭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국내 경제가 이제 좋아지면서 소비라든지 투자가 좋아지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2013년도에 워낙에 이제 이 수입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그런 일시적 요인들이 제거가 되면서 이렇게 수입이 크게 늘면서 이제 경상수지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어떤 70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 그 다음에 내후년엔 450억 달러 줄어들겠지만은 여전히 안정적인 이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망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회복이 좀 빨라지면은 이 경상수지 흑자폭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QE 테이퍼링이라든지 어떤 신흥국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어떤 신흥국들의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우리가 수출이 부진할 경우에는 여기 이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제 아까 경제 성장, 물가, 고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 이제 경기를 좀 판단을 해보면은 어쨌든 잠재 성장률 수준은 간다. 그러면 계속 잘 갈 것이냐. 현재로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 경제가 3%대 후반에 어떤 경제,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쭉 이렇게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리스크, 그건 이제 상방 리스크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하방 리스크라고 하는데 지금 상방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든지 유로 지역 성장이 어떤 민감 부분의 어떤 그런 양호한 흐름에 의해서 힘입어 내년도에도 더 좋아진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미국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그에 따른 이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그 다음에 뭐 이제 취약국들 이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굉장히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의 이제 어떤 경기가 안 좋아질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에도 역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엔화 약세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 리스크, 최근에 이제 뭐 북한의 이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그 관련된 그런 리스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관련 리스크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갖다가 이제 많이 흔들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이 상반 리스크와 그다음에 하반 리스크의 그 위험은 정도는 이제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험과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균형을 이룬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해온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